아, 오늘 그 동화 분석 2개를 했지요. 그래서 이제 강도신랑하고 또 오후에 한 것은 숲속의 난쟁이 했는데, 숲속의 난쟁이 우리 한준규 선생님 발표는 굉장히 많은 좋은 상상력에 또 용심리학을 결합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토론을 너무 많이 논찬을 준비를 해와서 우리 주호수연 선생님은 또 락강의 또 정신분석, 또 프로이트, 또 이론과 또 용심리학을 또 잘 정맥을 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또 그 동화를 또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들으면서 참 대단히 잘한다. 그리고 참 도움이 많이 됐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내 업보구나 그랬어요. 내 업보다. 이게 참 저렇게 하도록 또 내가 한동안은 이게 강조하고 막 또 바람잡았는데 또 이제 와서는 또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 융의 그 오리지널 방식으로 좀 한번 가보자. 요즘은 그렇게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한동안 정신분석과의 그 이제 같이 조인트로 해서 좀 더 다양한 해석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근데 요즘은 다시 그 융의 그 원래 방식으로 가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융의 원래 방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가능한 한 정신분석 용어를 안 씁니다. 내가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면 혼란스러울까봐. 융의 이제 원래 방식이라는 게 뭐냐? 융이 돌아가시기 전, 바로 전에 내가 그동안 평생 심리학을 하는 결과는 이렇다라고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비도의 변환이에요. 그 리비도의 변환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금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인격이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어떻게 그 우리 내면의 상이 어떻게 바뀌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는 오랜 기간을 통해서 상이 바뀝니다. 꿈에 나타나는 이미지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제들이 바뀝니다. 근데 몇 년을 분석을 해도 주제가 안 바뀌고 상이 그냥 같은 상이 나온다 그러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많은 치유가 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 몸이 아직은 이제 그 어떤 성장의 단계로 가지는 않았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꿈을 보면은 굉장히 장기간 봐야 되죠. 근데 동화를 보면 한 편에 그거를 스케치하듯이 쫙 보여줘요. 신화도 그렇고 민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화와 신화, 민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깨달아야 꿈 분석을 사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 분석은 오랜 시간 걸리고 매번 하고 장시간 진행이 되죠. 어쩔 때는 평생을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석할 거냐? 우리가 이제 동화 분석하고 신화 분석하고 민담을 분석하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그 트레이닝을 하는 건데 결국은 우리는 이제 상담과 심리 분석의 토대가 되는 꿈 분석을 위해서 우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꿈 분석하는 방식이나 지금 동화 분석하는 방식이 똑같아야 돼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요즘 최근에 이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 구조주의 기호학을 꿈 분석, 특별히 융심리하고 전맥을 해볼까 이제 이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주의 기호학이라는 게 참 어렵잖아요. 말도 어렵고 이거 뭐 융심리학 하기도 힘든데 또 무슨 구조주의를 해? 또 무슨 기호학을 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또 하나 이론을 배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조주의 기호학은 심리학과 관련은 있지만 심리학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심리학을 공부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전혀 다른 계통의 학문을 가져와서 우리가 하고 있는 융심리학을 검증한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동화 분석을 하면서도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내가 분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꿈 분석을 하는 것도 융이 썼던 책을 기준으로 하면은 크게 빗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택한 거고, 그건 우리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큰 실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나 내나 어떻게 이제 신화 분석이라든가 동화 분석을 할 때 점검을 할 거냐. 문제가 대두되는 거야, 항상 자기 점검. 근데 이제 융학파들은 분석가 훈련을 받으면서 최소한 10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서 저절로 몸에 익어서 분석이 되고 점검이 되도록 훈련받아요. 오랜 기간 동안.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기간 동안 많이 못해서 자기 점검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객관화시킬 방법이 무엇일까 하고 굉장히 찾던 중에 내가 구조주의 기호학을 만난 것입니다. 비욘이 왜 좌표를 그렸어요? 정신분석을 점검하기 위해서 좌표를 그렸습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구조주의 기호학도 결국은 내가 한 해석이 맞나? 잘 봤나? 하고 점검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도 되지만 그것이 점검하는 과정.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구조주의 기호학적인 그 모델과 패턴에 넣었을 때 안 맞으면 잘못 본 거거나 아니면 전체 구조하고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재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의 툴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내가 오늘 두 동화 얘기를 하기 전에 해석의 툴이 되는 구조주의 기호학, 그리고 점검의 툴이 되는 구조주의 기호학을 아주 쉽게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겠어요. 일단 구조주의 기호학은 구조주의와 기호학을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구조주의, 스트럭처럴리즘, 그리고 기호학이 합해졌는데 내가 보니까 구조주의의 원류는 소시르에게 있어요. 소시르. 그래서 소시르는 언어학자입니다. 언어학자예요. 그래서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를 합해서 기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나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 원래 나무가 있는데 그 표현은 우리 한국말로는 나무로도 표현되고 영어로는 추리로도 되죠. 그러니까 나무나 추리는 기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나무는 기의가 되는 거예요. 어디 나라나 똑같아요, 그 나무는. 근데 표현이 이제 독일어는 바움, 또 뭐 영어로는 트리, 우리나라 말로는 나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개가 임의적으로 만날 때 하나의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만나야 돼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만나는 것이 기호를 이룬다. 그럼 굉장히 이것은 이항의 관계 문제죠. 기표와 기의. 그래서 이것은 플라톤적인 아이디어에서 온 거예요. 융의 생각하고 많이 비슷해요. 원형과 원형상으로 비유될 수 있어요. 기표와 기의는. 예를 들어서 모성 원형이 있다. 그럼 모성 원형은 하나예요. 근데 이것이 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뱀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땅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숲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성 원형은. 그러면 이 모성 원형이 어떤 구체적인 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원형상이라고 그러죠. 어쩌면 우리가 이제 동화를 분석할 때 우리가 융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형과 원형상과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기표와 기의 관계를 그 두 개가 합쳐질 때 의미가 탄생되고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게 함축하고 있는 게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시르가 이제 언어학자인 소시르가 어쩌면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계약에 의해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언어로 표출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시르의 이제 구조주의는 그리고 이제 세미올로지라고 했어요. 기호론 소시르가.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와 기호론이 합쳐지는데 전부 이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이항이 대립관계, 연루관계, 모순관계를 갖게 되는 거죠. 이항. 서로 연루가 있느냐, 두 개가. 아니면 서로 대립되느냐, 아니면 두 개가 모순관계에 있느냐. 그러면서 연루와 대립과 모순관계가 하나의 의미를 탄생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동화를 보면서 이 주인공이 누구다 그랬을 때 이 주인공과 연합관계에 있는 인물들이 뭐고 대립관계가 뭐고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존재가 누군가만 파악한다면 이 지금 이야기는 상당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분석을 해도 해놓고 이 관계가 모호해지고 잘 드러나지 않으면 이제 자기는 초점을 잃고 다초점으로 간 거죠. 어찌 보면은 메인스트림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잃었거나 전체적인 맥락을 잘못 잡을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시르를 이어받은 그 소시르의 구조주의 기호학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주로 유럽파들이에요. 바르트라든가 그레마스, 그죠? 주로 이제 레브스트로스, 구조주의 인류학자인 이런 사람들이 주로 소시르 학파예요. 그러면 진짜 기호학은 누구냐? 기호학의 원조는 누구냐? 펄스예요. 펄스. 미국 학자예요. 그리고 펄스가 원래 기호학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소시르보다. 그리고 전혀 둘이 연락이 없이 따로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기호학은 두 원조가 있는 거죠. 두 학파가 있어요. 소시르 학파냐? 아니면 펄스 학파냐? 유럽 학파냐? 미국 학파냐? 소시르는 언어학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학이기 때문에 주로 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쪽을 많이 합니다. 바르트 문학이라든가 굉장히 그 문학 이론에서 거의 국문학과라든가 영문학과 뭐 아니면 불문학과 이런 주로 문학하는 사람들이 구조주의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소시르 영향 때문에 그래요. 바르트, 옐림슬로우, 그 다음에 무슨 그 그레마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유럽 학파입니다. 우리 정신분석들에게 계통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내가 어느 선상에 서 있다라는 걸 알듯이 이제 구조주의 기호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 기호학의 원료는 펄스예요. 펄스는 언어학자가 아니에요. 철학자입니다.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그래서 펄스의 기호학을 세미오틱 혹은 세미오틱스라고 달라요. 세미올로지라 안 해요. 소시르가 썼던. 세미오틱스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철학과 현상학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소시르 학파, 유럽 학파는 이항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연루됐냐, 두 대상 간의 연루 관계냐, 대립 관계냐, 아니면 모순 관계냐, 이걸 통해서 아니면 송신자, 수신자, 그렇죠? 주체와 대상, 그 항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개항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데 펄스는 처음부터 3항으로 가요. 2항은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모든 개념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모든 것은 3항이 이루어질 때 의미가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2항이죠. 의미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간다 그래야 돼요. 반드시. 내가 사랑한다 절대 의미가 통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야 돼요. 모든 것은 반드시 3개로서 의미가 탄생하지 2개 가지고는 절대 의미가 탄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4개는 3으로 환원될 수 있지만 3이 4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3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탄생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펄스가 말하는 기호라고 하는 것은 의미 전달을 하고자 하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의 기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있는 것이 기호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서 공부하느냐 그러면 그것은 기호가 되는데 아무 의미가 없고 스스로 여기에서 멈춰버린다면 하나의 기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호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의미를 품고 있는 거고 의미를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 전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많이 공부는 안 했어요. 기호학, 구조주의 기호학에서 그러면은 꿈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재로서는 효율적인 게 어느 학자인가? 유럽 학파에서 그레마스를 내가 이제 정했어요. 물론 이제 옐림슬로우라든가 바르트라든가 바르트 이론은 또 굉장히 그 펄스 이론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바르트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바르트는 기호를 기표와 기호로 나누지 않고 어떤 신화의 이미지는 그 자체가 기호로 봤어요. 기표 기호를 나누지 않아요.
기표 기가 기호가 되고 그 기호는 다시 기표가 되고 또 기가 되고 그러면서 기표가 수도 없이 많이 창출된다고 본 거죠. 어쩌면 이것은 락강의 어떤 텅 빈 기표 개념하고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쩌면은 그 기표의 미끄러짐 현상하고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미 어쩐 고정적 소시르가 말하는 기표가 고정적이다라고 하는 원형적 개념은 사라졌어요. 유럽에서도.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기표와 기를 합한 기후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이제 바르트 이후 사람들인데 마찬가지로 펄스도 기표와 기이 나누지 않아요. 그리고 기호로부터 시작해요. 펄스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나요. 물론 바르트하고도 만나고 이제 유럽 학파들하고 만나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접근법이. 아무리 그래도 유럽 학파들은 이항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 펄스는 아예 사망을 모든 것을 기초로 삼고 있어요. 그렇다면 꿈이라든가 동화를 분석할 때 유럽의 학파 중에 왜 그레마스 이론이 적합하냐? 가장 펄스 이론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가까워요. 정말 놀라워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레마스도 이항 구조에서 시작해요. 모든 것이 이항이에요. 그리고 2에서 4가 나왔어요.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이. 그러면 기호사각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항으로 되어 있는 3개 항이 나와요. 사각형인데 그 속은 사망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연루. 두 번째는 뭐죠? 대립. 세 번째는 뭐예요? 모순이죠. 너무 재밌죠? 기호사각형 안에 3개의 항이 있는데 결국은 1항은 연루관계고 펄스식으로 보면 2항은 대립관계예요. 펄스가 그렇게 있어요. 1항은 시작이고 2항은 끝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3항은 중간이에요. 우리는 1, 2, 3이 계속 나가는 걸로 알잖아요. 사실은 3항은 중재역을 하거든요. 펄스에게서. 의미를 매개하는 일종의 원리인 거예요. 세 번째 항이. 그래서 상징이고 논증이고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원리는 1항과 2항을 거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3항이라고 그랬지. 그 3항은 1, 2항을 거쳐서 종합해서 3항이 나오지만 사실은 3항은 1과 2를 종합하거나 1과 2를 매개한다. 이제 상당히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뭐냐?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 의미를 생성하는 기호사각형을 제시했는데 그 그레마스가 말하는 모순관계가 사망처럼 느껴졌어요. 사망, 같이 있어서는 안 될 두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의미가 탄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하고 나이가 많은 딸이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여러 가지 같이 안 있어야 돼. 딸은 제때 시집 가야 돼. 그런데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에 있어서든 그런다고 연루도 이제 더 이상 협력 관계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둘이 대립 관계도 아니고 둘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그건 하나의 사건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사건이 아니야. 물론 엄마가 안 계실 때는 사건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건 사건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이 죽었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모시고 오래 살았다. 사건인 거예요. 그것은 나이 든 딸이 할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다고 똑같지 않습니까? 사건인 거죠. 이게 모순인데 이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될 묘한 관계를 형성해 버려요. 그래서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은 사망으로 되어 있다. 2항인데 근본은 2항인데 항은 3개죠. 연루, 대립, 모순. 그런데 연루가 1단계라면 대립은 2단계로 볼 수 있고 3단계는 모순 단계로 볼 수 있겠다. 포스의 1, 2, 3으로 따지면 그동안 연구 많이 했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에 우리가 분석한 내용을 넣어보자. 그러면은 그 기호사각형에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면 분석은 비교적 곁길로 안 간 거예요.
근데 모든 이야기가 다 그레마스의 기호사학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체로 어떤 신화나 민담이나 신화 이제 동화는 하나의 완벽한 이야기를 갖추잖아요.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 요소를 갖추고 있어요. 대체로는. 근데 꿈은 전부 다 갖추지 않을 때가 많아요. 꿈은 거의 일항으로 이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만 나오고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고만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야기들은 거의 그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그레마스의 기호사학은 프롭의 어떤 민담 연구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 형태론에서. 그래서 이제 그 네 개로 줄여서 이제 그것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과 의미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그레마스의 기호사학형이 유용하다. 오케이? 그것이 이제 유럽 학파의 소시르 학파에서 우리가 이제 그레마스를 선택한 이유고, 그 다음에 왜 이제 그 펄스의 사망성을 택할 수밖에 없느냐? 의미의 완결, 그리고 의미의 탄생을 위해서는 기호들이 어떻게 변화하나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호들이, 그래서 대표적인 기호를 뭐라 그랬어요? 도상기호, 지표기호, 상징기호로 나눴습니다. 물론 자질기호, 뭐 개별기호, 그다음에 법칙기호 이렇게 이제 9개 이제 항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되는 그 기호 유형은 도상기호 해보세요. 도상기호, 지표기호, 상징기호. 이 세 가지에서 모든 것은 비롯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호 자체가 도상적인 게 있고요. 아이콘.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그다음 기호 자체가 이미 지표 기호인 게 있고 기호 자체가 이미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니까 따로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은 하나의 기호가 그 상황에 따라서 도상기호도 되고 지표기호도 되고 상징기호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미 기호 안에 어쩌면은 우리가 그 연금술에서 보면은요, 왕과 왕비가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나오고 둘이 이제 손잡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기호죠. 무슨 기호에 해당될까요? 상징기호죠. 거기에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그 대극의 합의를 주고 전체성을 추구하는 신성원을 암시하는 그 자체가 상징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따로따로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초상화 같은 것은 뭐예요? 도상기호예요. 도상기호는 원래 실물과 똑같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유사한 것을 도상기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럼 왜 도상기호가 나오느냐? 모든 기호는 자기를 계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100% 똑같은 걸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기 자신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호로 나타날 때는 그거 가장 유사한 걸 그리게 돼요. 이것이 이제 사진이라든가, 사진이 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초상화가 나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나랑 가장 가깝고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개입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도상기호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것. 그렇지만 홀로 존재한다고 해서 기호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홀로 존재하면서 누가 나를 봐주길 원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할 말이 있다든가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이게 기호인 거죠. 마치 그 기호라고, 그 도상기호라고 하는 것은 비온이 말하는 베타 요소하고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물 자체예요. 아무 도움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데 그 베타 요소는 끊임없이 알파 요소가 되려고 하죠. 그러니까 감각 자료로 보이지만 끊임없이 정서적인 자료가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과 대상과 만나서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죠. 그러나 그 대상이 받아주지 않잖아요. 이럴 때 그것은 물 자체로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비오는 베타 요소라고 했어요. 어쩌면 그 베타 요소에 가장 가까운 게 펄스가 말하는 도상기호다. 내가 왜 비온의 베타 요소랑 도상기호랑 이렇게 같이 매치를 시키냐면 그게 근거가 있어요. 내 무조건 추측이 아니에요. 펄스도 뭐예요? 칸트의 영향을 받았어요. 순수이론 비판. 그리고 비온도 칸트에서 물자체 개념이 나와요.
놀라워요. 그래서 펄스도 칸트의 영향을 받았고 비욘도 칸트의 영향을 받았고 상당히 유사하더라고요. 지표기호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아니마 아니무스 개념을 봅시다. 가장 우리 융심리학에서 아니마가 자아하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 무의식의 심증 속에서 홀로 있을 때 뭐예요? 무슨 기호죠? 도상기호예요. 그런데 그 아니마가 자아하고 관계를 맺을 때 뭐가 되죠? 그 아니마는 지표기호가 돼요. 다시 말하면 지표기호는 인덱스라고 영어로 말 인덱스라고 하는데 지표기호는 대상과 실제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을 지표기호라고 한다. 그리고 도상기호는 대상을 품고 있지만 아직은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도상기호와 지표기호를 혼돈할 수 있어요. 도상기호는 아직 대상과 관계를 맺지 않지만 품고는 있어요. 그래서 자질기호라고도 하거든요. 그 대상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질이 있다. 성질이 있다. 그래서 자질기호라고 해요. 도상기호는 또 다른 말로. 그래서 이미 정서적인 자료를 품고 있지만 겉으로 볼 때는 감각자료에 불과한 거죠. 이것이 도상기호예요. 지금 나는 굉장히 비혼의 개념을 많이 가지고 와서 지금 펄스를 또 설명하고 있어요. 지표기호는 대상을 만나고 실질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비혼의 좌표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C에 해당이 되죠. 꿈이나 신화나 꿈사고에서 대상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거기서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꿈이 나타나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거의 꿈을 꾸지 못한 사람들은 정서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상과 관계를 맺을 능력이 있거나 관계를 못 맺어서 괴로워하거나 어찌됐건 대상과의 끊임없는 관계성을 추구하거나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지표기호는 그래서 이제 지표기호는 대상과 실질적인 관계를 맺는데 그 실질적인 관계는 역동적인 관계예요. 굉장히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아니마가 자아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단계가 그때의 아니마는 지표기호가 되는 거죠. 그럼 상징기호가 뭘까요? 이 두 개를 홀로 있는 아니마와 자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아니마 두 개를 중재하는 게 뭘까요? 리비도죠. 정신의 에너지죠. 정신세계죠. 어쩌면은 그 자아와 어떤 자기 혹은 의식과 무의식의 중재 역할을 하는 정신의 원리로 작용할 때는 그 아니마는 상징이 된다는 거죠. 하나의 일반적인 법칙이 된 거예요. 그때는. 응? 그래서 상징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해낼 때 그리고 사회적인 계약이라든가 어찌 보면은 이론이라든가 논증이 가능할 때 그래서 그것을 법칙기호라고도 하고 논증기호라고도 해요. 상징. 우리가 생각하는 상징하고 많이 다르죠 지금. 자, 상징기호의 펄스가 말하는 상징기호는 융이 말하는 상징의 개념이 아닙니다. 원리고 법칙이고 중재고 의미를 전달하는 파생해주는 중재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걸 잘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 펄스가 말하는 사망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우리 그 융심리학에서 꿈 해석에서 왜 중요하냐 의미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의미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사고가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줘요. 그래서 펄스는 1항은 반드시 2항이 되려고 하고 1항과 2항은 3항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의 구성이 뭐냐면은 기호는 반드시 대상을 추구하고 그 대상과 연합해서 반드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는 것을 해석체예요. 그러니까 기호와 대상 간의 관계에 의해서 파생된 새로운 기호가 해석체입니다. 해석을 만들어내는 거에 항상 의무가 있어요. 이제 해석체 이제 의미가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호라고 하는 것은 기호는 표상이라고도 말하는데 똑같은 의미로 쓰는데 그 기호와 표상은
대상을 전제로 하고 그 대상과 연합해서 새로운 의미, 새로운 기호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탄생된 의미와 기호를 해석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1항이 2항으로 가고 또 1, 2항이 3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융의 심리학으로 말하면 뭘까요? 리비도의 변환이죠. 자, 오케이. 지금 이제 호라비하고 사치사는 관연한 딸을 이제 호를 아버지하고 상관없이 그 관연한 딸만 볼 때는 뭐예요? 도상기호죠. 근데 홀아비하고 같이 있는 관연한 딸은 뭐죠? 지표기호죠. 그럼 이 둘을 연합해 주는 이것이 어쩌면은 그 딸이 나이 많은 또는 홀로 계신 아버지, 자기가 많이 들어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어린아이처럼 살아. 그러면 그 관연한 딸은 도상기호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시집갈 때가 됐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데 버려야 되나 가야 되나 하고 고민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관연한 딸은 지표기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원리를 찾아가면 상징기호가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홀 아버지하고 같이 산 나이든 딸이 어떻게 도상기호에서 지표기호로 그리고 상징기호로 어떻게 발전하는가를 본다면 이 동화 분석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딸이 관계 맺고 있는 연루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과 모순관계에 있는 사람을 본다면 이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과 폴스의 사망성이 연합하면 전체 구도는 보인다. 이해가 가십니까? 놀랍죠? 자, 이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꿈이라든가 동화를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데 적용되는 거예요. 세밀한 그림을 그리는 데는 오늘 이제 한정규 선생님이라든가 또 이인혜 선생님, 조수연 박사님, 또 우리 권희연 선생님 다 발표했지만 이런 이제 연구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아무리 세밀히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짝이 안 맞으면 이 전체 핵심을 이제 놓치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렇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주의 기호학의 유럽파하고 미국파를 받게 됐고, 그죠? 유럽파의 대표적인 기호학자는 누구라고요? 나는 그레마스로 보고 있고, 펄스하고 가장 가까운. 그리고 미국의 기호학자는 펄스로 봤다. 그리고 미국의 기호학은 철학과 현상학의 기초를 두고 있고, 유럽의 구조주의 기호학은 언어학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유럽의 기호학자들은 문학파들이 많이 갔어요. 언어학 쪽으로 많이 가서 락강도 언어 쪽으로 이제 그 구조주의 기호학을 프로이드의 그 심리학을 구조주의 기호학으로 재해석했죠. 락강은. 어쩌면 우리는 유럽파의 도움을 받지만 미국파인 폴스의 도움을 받아서 융심리학을 구조주의 기호학으로 아마 재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모르지만 아마 락강이 했던 비슷한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은 놀라운 발전이고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그런 아마 시도일 겁니다. 아마 이게 아무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융의 이론을 조금이라도 훼손시킨다든가 그게 아니고 어쩌면 융의 이론을 보완하고 검증하는 아마 그런 수단이 될 거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자, 우선 동화 그 숲속의 난쟁이부터 볼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각각 배경에는 각각 한 딸을 둔 호라비와 가보가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전개를 보면 그 이제 딸들과 세 난쟁이들이 만나죠. 호라비 딸은 착한 딸로 나오고 과부 딸은 악하거나 엄마와 동일시된 딸로 나오죠. 그래서 그 숲속에 있는 난쟁이들이 착한 딸은 도와주고 악한 그 과부의 딸은 이제 오히려 그 못된 것을 주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그러다가 이제
강에는 얼음을 깨고 이제 그 실타래를 다시 이제 빨고 있는데 왕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그 왕과 결혼한 것이 반전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상황이 확 바뀌는 거죠. 그리고 결말에서는 왕과 결혼을 했는데도 계모와 딸이 나타나서 또 위협을 강하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이제 아이를 낳고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이제 결말로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이것을 자 이제부터는 도상기호, 지표기호, 상징기호가 이 전번에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지표기호와 상징기호는 특히 이제 이전에 여러 개 연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더 추려냈잖아요. 이제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아요. 이 도상기호 자체가 어떻게 지표기호로 발전하는가를 보여줘요. 자, 이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자, 호라비가 있고 과부는, 호라비도 자체로 보면 도상기호죠. 과부도 그 자체로 보면 도상기호예요. 호라비 딸도 그 도상기호고, 과부 딸도 도상기호죠. 우유와 포도주도 도상기호고, 물도 따로따로 보면 도상기호고. 그 다음에 7번을 보십시오. 구멍난 목이 긴 구두.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호로 이제 바꿔주기 바랍니다. 구멍이 난 목이 긴 구두가 하나의 기호가 되는 거죠. 아, 목이 긴 구두에 물을 부었다 이렇게 소설을 쓰지 말고 기호로 하나의 사건으로 표현을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구멍이 난 목이 긴 구두예요. 그리고 또 8번째 보면은 이제 그 3일간의 변화가 있죠. 첫날은 우유하고 포도주를 이제 호라비 딸한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이제 과부 딸이랑 동시에 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전돼가지고 자기 딸한테는 이제 우유하고 포도주를 주고, 또 호라비 딸한테는 물을 주는 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그래서 3일의 변화, 이게 하나의 기호인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에요. 우유와 포도주에서 물로 바뀌는 이런 과정이죠. 그렇다면 1과 2는 뭐죠? 호라비하고 과부는 부부가 되죠. 부부가 지표기호의 상징이에요. 부부 관계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짝을 이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3과 4는 어떻게 되죠? 형제가 되죠. 그리고 부부는 일종의 연루 관계예요. 그리고 형제는 이제 서로 그림자 관계에 있죠. 그래서 이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굉장히 이제 한정규 선생님이랑 조호선 선생님은 현실적인 대상에 많이 기초를 두고 분석을 했어요. 실제 어떤 현실적인 대상 사이에서 일어나는 시기, 질투, 그리고 결핍, 또 이런 거를 많이 분석을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계모는 친엄마예요. 그리고 그 계모의 딸이 그 친엄마 속에 있는 내면 아이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사자가 아니라 삼자 관계인 거죠. 그 아버지를 사이에 두고. 그래서 딸이 친엄마랑 거래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계모로 나왔느냐? 엄마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딸이 아버지를 차지하고 있고 엄마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엄마의 자리를 내주는 대신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케이. 그건 나중에 문제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유하고 포도주도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대립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유하고 포도주 대립 관계에 있지만 사실은 연루 관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유도 그렇고 포도주도 그렇고 물이거든요. 물의 변형이에요. 물의 변형이기 때문에 마치 겉으로 드러날 때는 색깔도 다르고 출처도 다르지만 물이라고 하는 99%는 똑같은 거예요. 1%는 다를까? 마치 그 수박 같잖아요, 우리는.
수박하고 물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99%가 물이 되잖아요. 그럼 1%만 다르고 물이에요. 물의 변형이라는 거죠. 어쩌면은 물과 수증기 얼음 관계라 그럴까요? 같은 건데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근원적인 것은 우유나 포도주예요, 물이에요? 물이죠. 이제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 계모의 역할, 소위 말하면 모성 원형의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성이에요. 이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립과 연루 관계, 그리고 모순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6번하고 7번을 보십시오. 자, 구멍난 목이 긴 구두에다가 물을 넣잖아요. 이것은 얼른 보면은 어쩌면은 남성과 여성의 성적인 결합으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구멍 났고 물을 채우고, 뭐 이제 뭐 그 장화 신발에 신을 신는 것을 연상하면은 그것이 남군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2차적인 의미고 1차적인 의미는 뭘까요? 어쩌면은 근원적인 것을 담아내는 것, 물을 담아내는 것, 그리고 근원적인 것을 담아낼 수 없는 구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담아낼 수 없는 것이 함께 있죠. 그래서 모순관계예요. 어떻게든 담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 날의 물은 역전이 아니라 대립의 동거예요. 자, 분명히 그 계모의 딸과 지금 그 이제 소녀라고 이제 얘기합시다. 호라비 딸을. 그러면 그 소녀와의 어쩌면은 서로 대극적인 자아와 그림자 관계인 대극 관계인데 두 번째 날에 둘이 같이 물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두 대극 사이가 연합해 가지고 어떤 공통적인 요소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어쩌면 너는 두 요소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암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도상기호가 연합을 해서 지표기호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표기호에서 연루와 대립과 모순관계가 나옵니다. 지표기호에서. 왜냐하면 대상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당연히 이것이 대립관계냐 연루관계냐 아니면 모순관계냐가 드러나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상징기호로 갈 때는 자 부부라는 게 뭐냐 여기서는 일종의 결핍의 보상으로 나타나죠. 결핍의 보상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로 일반 법칙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상징이에요. 자, 신기하죠? 1번과 2번의 도상기호가 지표기호로 연합을 해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하나의 법칙을 이루어간 거예요. 아, 단순히 어떤 두 부부가 만났다. 하나의 결핍 보상으로 만났는데 이것은 결혼이라는 어떤 상징기호를 드러낸다. 그 다음에 호라비 딸과 과부 딸은 뭐냐? 대립인데 두 대상이 만났을 때는 대립관계예요. 그것만 보면은 지표기예요. 그러나 이 대립을 한 것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대립하다 보면 자기 컴플렉스가 투사되고 결국은 그 보상을 받았는데 형제가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싸우지 않았는데 합치니까 싸워요. 그래서 보상으로 인해 발생한 그림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원리가 탄생해 버렸잖아요. 1과 2를 뛰어넘은 채 3의 영역으로 하면서 1과 2를 포함하는 그리고 1과 2를 중지함으로써 하나의 원리가 탄생해 버렸어요. 이럴 때 이것은 상징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유와 포도주, 물, 구멍난 목이 긴 구두, 3일의 변화, 5번, 6번, 8번은 뭐죠? 대립과 순환, 역전을 포함해요. 그리고 물과 물의 변형, 대립, 그리고 서로 순환되고 역전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은 뭐냐? 부정적인 모성이죠. 계모는. 부정적인 모성과 그림자 그 계모에 따라 일단 그림자로 봤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내가 해놓은 이유가 그림자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계모는
엄마의 어두운 면이에요. 그리고 그 계모가 가지고 있는 엄마 속에 있는 어린 아이에 투사됐단 말이에요. 사실 이 자아는 실제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모의 딸은 독자적인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거의. 그리고 계모가 하고 싶은 거 지가 대신 한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2의 계모고 그것은 계모의 제2자라고 볼 수도 있고 어쩌면 계모 속에 있는 내면아이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봐야만 되는 거죠. 이것을 단순히 콩쥐팥쥐 이야기를 연구할 때는 그림자로 봐버렸어요. 그거는 옛날 얘기죠. 이미 나는. 그 콩쥐팥쥐에서 팥쥐는 콩쥐의 그림자라고 본 것은 옛날 얘기라는 거 이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팥쥐 엄마, 계모가 엄마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고 그 엄마 속에 있는 내면아이, 부정적인 내면아이가 팥쥐지 그것이 콩쥐의 그림자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론 어떻게 보느냐는 논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야 훨씬 이 이야기는 역동적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볼 때. 이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그래서 우유와 포도주에서 근원적인 물이 뭐냐? 여성성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계모가 하는 일은 뭐냐? 어쩌면은 이 지금 그 호라비하고 같이 사는 딸, 소녀는 여성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랑 살려면 여성성을 거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엄마는 여성성을 계속 갖도록 요구해요. 그리고 그 딸은 우유라고 하는 것은 환상적인 엄마죠. 상징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포도주는 환상적인 에로스죠. 분열적이에요. 우유와 포도주가 병립할 수 없어요. 굉장히 분열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아주 그 환상적인 사랑의 열정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가 되고 싶어하는 우유와 포도주의 모순 관계 아주 역설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것이 아버지하고의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어찌 보면은 가장 근친애적인 열망이 있으면서 또 하나는 아버지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모성이 굉장한 컨플릭트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계모는 그런 어떤 아이의 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모성, 네가 물의 세계로 들어가면 네가 원하지 않는, 가치 없는, 멋있지도 않는, 맛도 없고 미미 건조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흔해 빠진 그 세계를 경험하려는 거예요. 정말 물이 귀한데 우리한테는 흔해 빠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 가면 물 없으면 다 죽죠. 그래서 우유와 포도주에서 근원적인 물, 여성성으로의 회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6번과 7번은 담아내고 당길 수 없는 쌍이다. 이제 구멍난 이제 구두에서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근친애를 이제 상징하기도 한다. 이제 그런 거죠. 자, 전개 부분에서 볼까요? 겨울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상태예요. 얼어붙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분리의 상태죠. 유연성이 없어요. 그리고 어쩌면 의식과 무의식의 교감이 없는 상태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무의식의 그 초월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그런 어떤 냉랭한 상태, 어떤 이런 상태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호라비 딸은 종이옷을 입고 딸기를 따고 빵 한 조각이 나오고 빗자루 입속에 금이 호라비 딸의 기호에 포함된 요소들이에요. 그리고 숲속 오두막집 새 난쟁이는 하나의 중재자 역할을 이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도상기호로서. 그다음에 과부 딸한테 속한 요소들은 털코트, 버터, 빵, 빗자루, 뭐 또 뭐예요? 입속의 두꺼비 그렇게 되죠. 자, 1, 2, 3을 한번 조합을 해볼까요? 중재자, 난쟁이는 중재자로 나타나는데 난쟁이가 단순히 선한 사람, 딸한테 그 소녀에게 좋은 걸 주고 또 과부의 딸한테 나쁜 거를 주는 선악의 판단자가 아니라는 거죠. 양쪽을 경험하게 하고 어쩌면은
엄마의 내면 아이에게 투사된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난쟁이를 통한 대극의 합일로 이야기는 가고 있다. 양 대극을 보여주는, 양쪽을 경험하게 한다, 심리적으로. 선악의 판단이 아니에요. 권선징악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이 이야기는. 그래서 이제 삼은 숲속 어두막집 난쟁이는 중재자 난쟁이가 되는데, 이 난쟁이는 뭘까? 미분화된, 어쩌면은 성적 열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지혜자이기도 하고 트릭스터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1, 3, 4 겨울과 호라비 딸과 과부 딸을 결합하면은 뭐가 나타나냐? 중재자, 난쟁이를 통한 근원적인 본성을 경험해요. 왜 그러냐? 호라비 딸은 굉장히 의식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과부의 딸한테 주어진 것은 원초적이고 무의식적이고 회개하고 근원적인 거예요. 두꺼비도 그렇고 털코트도 그렇고. 그런데 종이옷 인위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불쌍하다, 왜 착한 아이한테 왜 줬을까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그 착하게 보이는 이 친구는 의식에 함몰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과부의 딸은 무의식에 함몰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둘을 중재해서 그 둘을 적절하게 합일시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지금 그 난쟁이는. 그러면서 근원적인 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의식과 무의식을 함께 경험한다는 게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1번과 4번 모두를 결합하면 뭐가 되죠? 어떤 대립적인 요소, 겨울과 딸기. 딸기는 또 여름에 나죠. 그러니까 겨울과 여름 이렇게 되는 거죠. 종이옷과 털코트. 그리고 종이옷은 어쩌면 식물이죠. 그리고 털코트는 동물이에요. 이제 어쩌면은 식물하고 동물하고 대비를 보여주고 또 금과 두꺼비. 아까 이제 언어,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봤지만은 그렇다면은 세련된 언어와 투박한 언어. 어떤 의식화된 언어와 본능적인 언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대립과 중재를 통한 의식과 무의식의 동반자다. 결국은 자아와 그림자가 동반자가 돼야만 어쩌면은 진정한 아니무스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림자 과정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경험시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을 볼까요? 이제 호라비 딸과 왕이 이제 결혼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도산기호에서 보면은 호라비 딸이라고 하는 기호가 있죠. 이 호라비 딸의 기호에 속한 요소들이 아궁이 여성적이죠. 실구름이 여성적이죠. 도끼는 굉장히 남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은 굉장히 그 공격적이면서도 어떤 그 파괴적인 혹은 깨부수는 새로운 그 창조성, 도끼가 그 창조성을 의미할 수도 있고, 도끼라고 하는 게 그 나무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력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도끼라고 하는 게 남녀의 이렇게 조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근원적인 영원성. 원래 도끼라는 게 나무로 안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지. 응? 돌로 만들고 그다음에 쇠로 만들고 또 거기다 나무 끼웠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엘리아드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도끼 상징에 대해서. 자, 얼어붙은 강, 얼음구멍.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구멍을 내고 이런 것들이 얼어붙은 강도 얼어붙은 여성성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우리 조세현 선생님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여성성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호라비 딸이라고 하는 기호의 전반적인 맥락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왕은 뭐죠? 마차와 성을 가지고 있고 요소로. 그 다음에 3번에는 이제 왕의 부재로 인한 계모의 훈계에 의해서 호라비 딸이 죽죠. 이 왕이 없어지고 계모와 계모 딸의 흉계가 있고 죽는 것까지 하나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도산기호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왕이 계모와 그 딸을 알아보지 못한 것도 하나의 기호예요. 하나의 사건인 거죠. 이것이 지표 기호로 호라비 딸과 왕이 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혼을 하고 아들을 탄생시켜요. 하나의 대선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죠. 결혼과 아들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죠? 이제 왕이 부재하고 계모의 흉계와 또 이제 그 왕비가 죽는 것은 일종의 변화의 시기인 거예요. 왕을 만나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어쩌면 아버지로부터 분리되고, 또 어떤 그림자의 성향을 갖는 모성의 어두운 면, 그리고 이제 그림자로 판단되는 계모의 딸과의 상당한 이제 그 관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왕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무스를 만난 것은 상당한 변화고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식으로 나와 있지만 굉장한 사건이라는 거죠. 이럴 때는 일시적으로 흑화 상태가 돼요. 혼돈 상태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흑화 상태, 즉 왕의 일시적인 부재로 인한 혼돈과 죽음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어떤 그동안 잠잠했던, 정리될 줄 알았던 그림자가 부활하는 거죠. 그림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잠시 물러나 있는 거지. 언제나 기회가 되면 올라오게 돼 있죠, 그림자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대상과의 진실한 관계의 부재로 인한 퇴행. 또 왕의 부재로 인한다는 것은 어쩌면 혼돈 상황에서 아직은 자아가 왕과 충분하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완전한 지표 기호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은 일시적인 지표 기호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못 알아봤던 얘기가 나중에 나와요. 그렇죠. 나중에 얘기하면 그것은 변질된 지표예요. 지표 기호라고 하는 것은 대상과 대상 사이에 진실한 관계가 있을 때 지표 기호예요. 그런데 암시만 주거나 일방적이거나 실질적인 관계를 이루지 못할 때 펄스는 변질된 기호라는 용어를 써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도상기호에서 진실한 지표 기호로 가는지 아니면 지표 기호에 변질이 생겼는지 왜곡이 생겼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자, 오전에 했던 강도신랑은 그 지표 기호의 변질이에요. 강도하고 관계를 못 맺어요. 아니무스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리고 진실한 관계가 아니야. 어쩌면 관계 맺는 척 하면서도 끊어져. 진실한 관계 형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변질된 기호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변질된 기호는 왜 변질된 기호가 될 수밖에 없느냐? 상징 기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표 기호에서 머물고 어떤 원리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상기호, 지표기호, 상징기호라고 하는데 결국은 1번과 2를 더하면 신성원과 연금술을 생각하게 하죠. 왕과의 결혼에 따라가는 신성원이에요. 그리고 왕과의 일시적인 관계 단절로 인한 그림자의 진mon과 죽음의 경우 흑화 관계죠. 일종의 다시 원위치된 듯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융은 나선형식의 개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개성화의 후퇴. 그것은 진정한 개성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죠. 아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어떤 밤바다의 태양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그러나 그 태양은 죽지 않는 상태하고 비슷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일종의 변질된 자질기호다. 왕이 못 알아보는 것이 변질된 자질기호예요. 그리고 대상과의 관계성이 일시적으로 상실한 상태다. 그렇게 본 겁니다. 마지막 결말에서 볼까요? 자, 주방이 있고 소년과 오리. 자, 소년이 나타나고 오리로 그 왕비가 바뀌죠. 일시적으로 퇴행한 거예요, 사실은. 의식의 상태에 머무르가 없어요. 극심한 혼란과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의식의 상태에 머물 수 없는 퇴행 상태에서 혼란이 오고, 그것은 결국은 희미한 영의 세계로 남아있는 거죠. 여기 오리는 어쩌면은 그런 영혼만이 남은 의식 상태가 부재한 이런 상태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미분화된 상태고 온전한 의식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계모와 그 딸의 죽음은 이제 딸의 죽음 자체가 기호를 볼 수 있고, 주방이 뭐죠? 지표적으로 이제 하나의 음이 창조되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방으로 변하면은 창조성, 창조의 방, 연금술의 영광로가 되겠죠, 주방이. 그리고 1과 2를 더하면은 그 소년이 왕으로 바뀌고 오리는 왕비인데요,
창조적인 변형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주방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모와 그 딸의 죽음은 오직 하나의 대상과의 진실한 만남. 지표교가 되려면 대상과 대상이 진실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계모와 그 딸은 그 대상과 대상을 못 만나게 하는 진실한 관계를 깨버리는 이런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가 대상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지표교에서 봐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상징교로 본다면 창조적인 변형을 위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연금술열로 본다면 뭐죠? 승화에 해당이 되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본 겁니다. 그럼 이제 그레마스의 기호 사각형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걸 보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될 겁니다. 호람이 딸은 S1이에요. 이게 주인공이죠. 대개 주인공을 S1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인 호람이 딸과 대립관계에 있는 이게 뭐죠? 계모와 그 딸이 대립관계에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는. 그리고 호람이 딸과 연루관계에 있는 거죠. 상하. 그건 뭐죠? 난쟁이 소년 왕이 이제 연루관계 도와주거나 이제 친화적인 소위 이제 그 원조자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리고 계모와 그녀의 딸과 호람이 관계가 연루관계에 있어요. 부부관계잖아요. 연루관계에 있어요. 그리고 난쟁이 소년 왕과 호람이가 무슨 관계? 적대관계예요. 이게 안 풀리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호람이하고 우리는 이것이 연루관계로 생각했잖아요. 리비도의 변환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호람이 딸에게는 호람이는 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버려요. 그래야 분리가 되는 거죠. 좋은 마음으로 절대 아이가 부모를 떠나지 못해요. 적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호람이 어쩌면은 그 직접적인 적은 아니지만 자기가 추구하는 왕은 그 호람이를 대신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별개의 새로운 존재인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서 탄생시키는 거죠. 물론 호람이가 변화됐다고 리비도가 이렇게 바뀐 면도 있지만은 인격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존재라는 거죠. 단순한 변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립관계죠. 그러면 S1과 마이너스 S1 호람이 딸과 호람이는 무슨 관계죠? 무슨 관계죠? 호람이하고 호람이 딸은 같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많은 의미를 탄생시키는 모순관계고 계모와 그녀의 딸과 난쟁이 소년과 왕은 또 모순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호 사각형이 그려지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구나. 결국은 그 관연한 딸이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와 무의식적인 동기가 드러나잖아요. 이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만 봐도.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죠. 오케이. 주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모성성으로 나오죠. 계모는. 그리고 그림자는 계모의 딸인데 사실은 그 계모의 부정적인 내면 자아로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모성성과 그림자를 이용해요. 무의식적으로. 이용해서 아버지와의 근친애. 이것은 여성이 부성 원형에 사로잡힌 상태로 볼 수 있겠죠. 주관적으로 본다면 실제적이 아닌. 그래서 그 근친애로부터 해방되려는 딸의 노력이 신성원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현실적인 차원에서 보면 객관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모성으로 상징되는 우유와 성적 열망에 사로잡힌 포도주 이 두 어떤 분열적인 구도죠. 그래서 모성성과 성적 열망이 혼재된 분열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에 사로잡힌 여성이 결핍 상황, 이걸 겨울로 봤어요. 그 결핍 상황에서 여성성, 즉 성적 열망, 딸기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죽음과 재생 경험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본 거죠. 그 다음에 호람이와 딸,
왕과 계모의 동거는 모순관계인 거예요. 호라비하고 딸이 있는 것도 모순관계고 왕과 계모가 일시적으로 동거하잖아요. 모순관계예요. 그리고 부정적인 아니무스로 나타나요. 아버지가. 그리고 부정적인 아니마가 계모예요. 이것도 과도기적인 동거를 하는 것도 모순이다. 이 모순은 주로 어둡게 나타나고 혼돈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태양이 밤바다를 항해하는 과정과도 같다. 그리고 새 난쟁이는 아버지가 소년과 왕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과도기적, 중재적 아니무스로 보인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라비를 대신한 소년과 왕은 대립을 통한 모순을 극복하는 거다. 호라비와 소년과 왕은 대립관계예요. 사실은. 이것은 호라비가 자연히 왕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과 암흑세기를 경험한 후에 새로 탄생하는 거지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건 아닌데 소년과 왕은 자연스럽게 가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직선상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대립과 모순을 통한 리비도의 변환이 일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본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